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 많은 사회자. 말 좀 그만해라 그래도 끝까지 말 많이 하는 사회자 안진걸입니다. 아주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관심 가지고 댓글도 달아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으라차차는 정말 최근에, 신안 사태에 대한 뉴스를 많이도 보셨을 거예요. 2010년도에 황당한 신안 사태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바로 신한은행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그것이 이명박 정권에서 어떻게 비호를 받았는지, 신안 사태의 최고 전문가인 또 우리 국민TV랑 너무나 사이가 좋은 한겨레 신문의 박순빈 논설위원님을 모시고 아주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가 그만하니까 제가 털겠습니다. 예, 계속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주문번호, 상담번호 어떻게 알리지? 또 그 광고비는 걱정 마세요. 번호를 따로 알릴 필요 없이 말로 거는 1636 말하는 전화면 해결됩니다. 외우기 힘든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우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네,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하시면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이제 번호 누르지 말고 말로 거세요. 1636 말하는 전화.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형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형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형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신안 사태 2010년도에 당시 신한지주 회장인 나응찬과 당시 신한은행장인 이백순이 느닷없이 당시 전 은행장이었자 당시 신한지주 사장이었던 신상훈 씨를 고소하면서 불거진 사태인데 엄청난 음모와 권력층이 비호가 있다는 게 최근 다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오랫동안 추적해 오시고 우리 국민TV를 또 항상 응원해 주시는 우리 한겨레 신문의 박순빈 논설위원님 모셨습니다. 논설위원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순빈입니다. 예, 국민TV는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아, 어떻습니까? 예. 영광이고요. 와보니까 굉장히 아늑하고
제대로 준비한 게 없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예. 차분한 분위기에서 중구난방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까칠한 이주부님께서 오늘 또 생방송인가요? 예. 지난주에 녹화해서 정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생방송만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입니다. 예. 우리 박순민 논설위원님, 우리 한겨레신문 88년도에 생긴 것처럼 이게 이제 신문은 그래도 좋은 신문이 많이 있잖아요.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내일신문, 그다음 한국일보. 근데 방송은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국민TV를 저희들이 이제 만든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한겨레신문을 만들던 그 시절처럼 그런 각오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한겨레신문에 언제 입사하셨어요? 88년도 입사하셨나요? 저는 기자 생활은 8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럼 그때 한겨레신문으로 바로 오셨나요? 중간에 다른 데 있다가. 어디 출신이세요?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96년도부터 한겨레신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96년이 벌써 20년 가까이 한겨레신문에서. 지금도 사실 논설위원이라는 직함보다는 기자라는 직함이 훨씬 익숙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설위원은 이제 주로 안에 있으면서 예. 사설과 이 컬럼, 그러니까 신문의 어떤 주장을 주로 펴는 그런 일을 예. 하고 있는데 예. 항상 그 논설위원 안에서 일하는 사람조차도 예. 현실 감각을 유지를 하려면은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 기사들이 취재하고 있는 내용이나 예. 보도된 어떤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에 촉을 들이우고 있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시죠. 네네. 자, 신안 사태. 네네. 신안 사태가 무엇인가요?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지금 만약에 인터넷을 하고 있으시면 포털에 신안 사태 치면 쭉 최근에 참여연대가 고발하고 한겨레신문에서 보도 집중했건 나옵니다. 한번. 네네. 목소리를 좀 키워달랍니다. 예, 김용민 사랑이님께서 논설위원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마리님께서 탈탈탈 털어주세요. 깔끔하게. 예, 오늘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강님 으라차차 출첵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신안 사태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신안 사태를 설명을 드리려면요. 제가 이 신안 사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010년도에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한은행의 은행장이 당시 이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있던 신상훈 씨를 배임과 횡령 혐의로 갑자기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전임 은행장이자 금융지주회사의 어떻게 보면 2인자죠. 네. 2인자를 전격적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그때 이제 저희들로서는 충격적이었는데, 당시 제가 사건이 났을 당시에 한겨레신문에서 경제 담당 편집장, 그러니까 다른 데로 하면 이제 경제부장, 예. 담당 데스크를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좀 황당한 사건이다. 그리고 그때 고소 전후를 해서 전개되는 과정은 보이는 그리고 발표되는 내용을 가지고 주로 이제 현장 취재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다뤘습니다만은 이게 도대체 사건의 배경이 뭐고 예. 그리고 이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안 사태가 그때 당시에는 일단 고소하고 나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 수사 이후에 그해 연말에 검찰이 기소를 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예. 그 이후에 제가 논설위원실로 다시 와서 재판 과정에 우연히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하고 나서 가만히 이 사건의 내용을 보니까 애초에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제가 궁금해했던 대목 이런 것들이 조금씩 풀리면서 이 사건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다. 예. 복잡하고 단지 당사자들 간의 소송 공방이 아니고 우리 금융산업에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녹아 있는 사안이다. 뭐 이렇게 파악이 되고 지금 현재 재판 과정을 보면 1심, 2심을 마치고 나서 각각 이제 검찰도 그렇고 사건 당사자들 피고소자이면서 피의자가 되죠. 기소가 됐으니까 그들도 이 대부분 상고를 해둔 그런 상태인데요. 대부분이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대부분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아마 이 사건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그 고소 사건에 나와 있는 내용, 고소된 내용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둘러싼 신한금융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비리 내지는 문제점과 또 그것을 지탱하게 하는 한국 사회의 금융강도 체계의 문제점, 또 넓게 보면 사법체계의 문제점 이런 것까지 같이 얽혀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컨대 좁은 의미로 보면 고소 사건이고 넓게 보면 한국 금융산업의 압축된 문제점들이 녹아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벌써 왕싸가지님께서 신한주주 대부분이 일본 해외 동포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네. 그리고 일본 동포들이 주도해서 신한은행을 만들고 조흥은행을 합병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해서 작년 올해는 보니까 은행권에서 뭐 순이익이 1등인가로 나와 있던데요. 신한은행이. 네네네. 그러니까 그 과정만 신한은행 소개를 조금만 더 해주시죠. 신한은행을 소개를 하자면요. 신한의 이제 역사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사태의 문제점, 왜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지를 이해하는 어떤 배경을 좀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신한은행은 이른바 우리 나라의 4대 금융 그룹의 하나이죠. 애초에 신한은행이 출발한 것은 1982년도에 아까 한 시청자 분께서 올리신 것처럼 제일교포 주주들 5천여 명이 출자를 해서 만든 은행입니다. 당시 국내 금융 시장에 은행이 아마 이 금융산업을 잘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인데 조한제상서 그러니까 5대 시중은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흥은행, 한일은행, 그다음에 제일은행, 상업은행, 서울신탁은행 이렇게 조한제상서. 조한제상서. 그리고 재밌네요. 은행 자체가 이게 국가에서 면허를 주는 그러니까 칸막이를 철저히 쳐주는 산업, 그렇죠. 일종의 특허 산업이죠. 특혜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거의 국내 금융시장을 거의 다 독식을 하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해방 이후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순수 민간 자본의 은행이 탄생을 했다. 이렇게 보겠죠. 민간 자본의 시중은행이 탄생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신한은행이 제일교포 주주들이 250억의 자본금을 출자를 해서 은행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 시중은행의 평균 자본금 규모가 900억 정도였습니다. 한 은행당.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25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었고 제일교포 주주들이 신한은행을 만들면서 출자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일본에서 피땀 흘려서 모은 돈들을 여러 가지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신한은행을 통한 국내 어떤 그냥 일반 기업 출자라든지 기업 출자를 위한 여러 가지 기업 금융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국내 당시에 경제 사에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을 사건이었다. 80년대 역할이었다. 그 이후에 신한은행이 지금은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선진적인 금융기법 또는 금융 서비스 이런 것들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은행 창구에 가보면
로 카운트, 하이 카운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예. 로 카운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이 공과금 출납하는 예. 뭐 그런 단순 업무를 하는 텔러라고 그러죠. 그 업무를 하는 데와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든지 내가 예. 큰 돈을 맡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친절하게 서비스해 주는 카운트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아주 뭐 일반화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최초의 이 현금 출납기 서비스라든지 무인 점포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기업 금융을 전담하는 인력을 둔다든지 예. 이런 금융 서비스의 선진화를 대부분 신한은행이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영업도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이러면서 예. 급성장을 했죠. 다른 일반적인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이 관치 금융의 그늘에서 예. 좀 안주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한은행이 급성장을 하면서 IMF 이후에는 또 내실 경영을 하면서 수익성이 좋다 보니까 예. IMF 때 대부분의 은행들이 굉장히 건전성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신한은행은 예. 튼튼한 은행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2006년도에 조흥은행을 어떻게 보면 그렇죠. 100년 된 예. 아까 조한 재상설을 말씀드렸죠. 예. 그처럼 한국 금융은행 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조흥은행을 인수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2007년도에 보면 LG 카드가 신한금융으로 넘어가면서 예. 신한카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M&A를 하고 하면서 사실상 국내 금융산업을 선도하는 금융그룹으로 커졌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요.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조한 재상서 네네.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조한은행, 중은행, 한일은행, 제일은행, 상업은행, 네. 서울신탁은행. 네네. 제일은행만 SC제일은행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도 변동이 있었던 거죠. 대폭 축소되었죠. 예, 그러니까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우리 금융산업이 굉장히 변동이 심했고 네네. 또 권력의 개입이 얼마 전에 KB 사태 날 보시다시피 관치금융 네네. 또는 권력 개입이 아주 네네. 잦았는데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2016년 9월 2일 날 네. 랑창과 이백순이 갑자기 신상훈을 고소하면서 시작된 사건인데 네. 그게 그 고소를 기획고소라고 하잖아요. 기획고소. 네네. 기획해서 갑자기 고소를 한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독자들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랑찬이 엄청난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그걸로 추적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네. 그 칼날을 피하고 한편 자기가 혹시 신한지주 회장에서 실격하면 네네. 신은상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막고 이백순이 되게 하려고 네네. 둘이 짜고 신상훈이를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고소했다. 네네.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 핵심 실세들 네. 랑찬이 청취자 여러분 상촌회 회장입니다. 상촌회 상주촌놈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당시에 뭐 노한균 또 누구였죠? 그 대통령 비서실장 그 유후익 네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네. 최시중 뭐 이런 어울리면서 사람들이죠. 예. 권력의 비호를 받았다. 네네. 그리고 신상훈은 결국 희생양이 됐고 억울하게 신상훈과 친한 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고 불법적으로 계좌 조회를 당하고 네네. 쫓겨나는 네네. 이렇게 된 건데 네. 정작 법원에서는 대부분 무죄가 선고된. 네네. 요게 이제 줄거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기획고소라고 하는 건지, 네, 왜 네. 기획고소를 했는지, 네. 네, 박순민 기자님께서, 그리고 우리 문강님, 박순민 논설위원 환영합니다. 근데 너무 고맙고요. 박순빈이십니다. 박순빈. 아주 요즘에 보면 좋은 논설도 많이, 얼마 전에 최경환 경제정책을 또 이렇게 잘 비판도 해주셨는데, 우리 박순민 기자님 많이 환영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 그거 한번, 왜 기획고소를 했고 기획고소를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네. 기획고소 또는, 이 비리 만들기. 예. 라고도 표현을,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기획고소라고 한 까닭은, 크게 보면, 직접적인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네. 고소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적어도 한 조직에서 그것도 종업원이 2만 명이 넘고 와. 자산 규모가 300조 이상 되는 와, 그렇게 큰가요, 신한은행이? 신한 금융 그룹이 그렇습니다. 예, 야, 그런 엄청나네요. 조직에서 최고 경영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그 금융 그룹의 물론 이제 공동 대표이사였습니다만 랑찬 회장과 신상훈 사장이 그때 당시에 예. 각자 공동 대표이사죠. 예.
되어 있는 조직의 수장을 자회사의 대표가, 그러니까 예.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신한은행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회사의 대표가 그걸 고소를 하면서 적어도 그 고소를 할 정도면 아주 다급하고 그다음에 증거가 명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명확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뚜렷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고소를 할 때 고소 내용 왜 고소하느냐, 그 고소하는 내용이 뭐냐, 혐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신한 쪽에서 설명을 한 게 950억대의 친인척 관련 대출 비리다. 예. 그것이 이제 적발을 돼서 고소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됐지만은 그게 다 뻥튀기였고 사실이 예. 아닌 걸로. 다 무죄 선고를, 무죄가 나왔죠? 네네. 부당대출과 관련해서는 다 1심과 2심 다 100% 예. 무죄가 됐죠. 정말 억울하시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만들려고, 예. 대출 규모도 사실상 430억 정도였고, 그 430억 의 대출에 있어서도 은행 측의 잘못, 옛날에 키코 사태처럼 갑자기 외화 대출로 바꿔가지고 돈을 빌린 기업에서 상당히 갚지 못하는 지경이 이런 뭐 그런 문제였는데, 그거를 950으로 뻥튀겼고 친인척 관련, 그러니까 그 회사의 대표가 이 신상훈 사장의 친인척이다. 예. 그래서 친인척 관련 특혜 대출을 해줬고 그 대출의 일부분을 신상훈 사장이 어디 정치권의 로비 자금으로 예. 쓰는 것 같다. 뭐 이런 막연한 추측, 그림을 그려서 그럴듯하게 이 외부에 보이기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고소를 진행을 했는데 그것이 대부분 조작된 거였고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라는 그러니까요. 것. 예, 그게 즉각적으로 신상훈 사장, 당시에는 사장 측에서 그런 친척 없다. 도대체 주민등록 원본이나 이런 거 떼보고 하는 얘기냐. 그 피고소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황당하죠. 외부에서 바깥에서 보기에는. 진짜 친척이 아니었죠. 예, 아무 관계 없는. 그러니까 같은 고향. 예, 사람 출신이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뭐 교회 같이 다닌다 그랬는데 교회도 다니는 데가 한 사람은 예수교 장로회 쪽 교회고 한 사람은 기독교 장로회 쪽 교회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도 뭐 교회 같이 다니고 뭐 아무튼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친인척이고 이런 식으로. 아니 정말 억울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아니라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언론으로서는 야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만들어서 냄새가 난다. 만들어서 이 고소한 거다 이제 이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획교사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기획고소로 본 까닭은 당시에 대부분의 언론들은 신한은행의 경영진 현안이 랑찬 회장의 퇴임 여부였습니다. 퇴진 여부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은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 대검의 이 박연차 게이트,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로 포장한 노무현 대통령의 표적 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해 5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갑자기 서거하시면서 그 사건이 일단락이 됐는데 그 사건의 수사 결과를 종합 발표를 하면서 박연차 회장이 랑찬 회장으로부터 50억을 받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금 출처와 용처를 수사를 했으나 별로 뚜렷한 혐의점이었고 행정적 제재를 받을 정도의 사안이어서 내사 종결했다. 이런 거를 격가지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뿌리가 되어서 계속 그 랑찬 회장이 그게 랑찬 회장의 신한은행 내에
뒀던 비자금 아니냐. 예.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됐죠. 비자금이 맞았죠, 실제로. 그렇죠. 차명 계좌를 통해서 비자금을 그렇죠, 실제로. 수백억을 올렸는데 그중 50억이 드러난 거죠. 예. 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났는데 이거는 금융인으로서 치명적인 약점인데 2010년 3월에 예. 랑찬 회장이 은행장 그다음에 금융주주회사 부회장 그다음에 주주회사 회장까지 포함해서 도합 한 20년을 거의 이제 최고 경영자 자리에 랑찬 왕국이었죠. 랑찬 왕국 있었습니다. 예. 신한은행 역사가 그때까지 28년이었는데 거의 20년을 장악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2010년 3월에 랑찬 회장이 3년임을 도전하게 됩니다. 회장 3년임을. 그러니까 금융시장 내부 안팎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금융당국에서도 그렇고, 야, 뭐, 종신 회장이냐. 그리고 그런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어떻게, 사퇴하지 않고 회장을 계속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거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금융당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4월에 국회에서부터 그러니까 연임은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자기가 이 사회를 장악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3년임에 성공을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성공을 했죠. 그런데 그해 4월부터 국회에서 랑찬 회장의 차명 계좌가 있다라는 게 이제 그때 당시에 여당인 한나라당의 법제사법위의 간사였던 주성영 의원으로부터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이 의원이 매우 재밌는 의원이죠. 주성영 의원이. 네, 검찰을 아주 잘 알고.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고 가끔 사고도 치는데 때로는 그렇죠. 약간 정의로운 발언도 좀 한. 네. 그래서 이분이 그 국회 법사위 상임위 회의에서 당시 그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기남 장관한테 랑찬 회장 그 차명 계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지 않느냐. 그렇게 계속 추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반인 건 맞다. 확인을 했다. 이런 대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파장이 커지게 됐죠. 금융기관의 수장이 차명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드러나니까. 그런데 왜 제대로 수사를 안 하냐? 그거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은 검찰이 무슨 수사하고 그럴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불똥이 어디로 튀게 됐냐면 금융감독원으로 불똥이 튀게 됐습니다. 그 금융감독은 뭐 하냐? 왜 라고 계속 문제 제기가 언론에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당국은 그냥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2010년도에 초에 이 국무총리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사찰 문제가 막 그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권력형 비리 사건, 게이트 사건으로 번지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당시 이명박 정부의 권력 실세들의 비선 조직을 영포 라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일 또는 영덕의 포항 출신의 여러 가지 그 관료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재계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정을 농단한다라는 문제 제기가 불거지면서 야당에서 영포 게이트 TFT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당의 민주당의 영포 게이트 TFT에서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 중요한 문제라고 봤느냐 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그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검찰의 수사에 영포 게이트가 개입돼 있고 그 수사 과정에서 박연차나 랑찬 같은 사람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기들은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의심을 사서 이제 괘씸죄로
걸려 있었던 상태였죠. 그런데 단초가 나오니까 영포 게이트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영포 게이트 TFTV에서. 그러니까 영포 라인이 불법 민간 사찰도 주도하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 같은 것도 기획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국정을 농단한 거 맞죠? 그거는 아니 국정을 농단한 거는 분명히 맞죠. 국기를 문란시켰죠.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목소리를 막 높이기 시작합니다. 랑찬 회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차명계좌, 비자금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계속 촉구하기 시작하는데, 미루다가 감독원에서, 아주 마지 못해, 조사하겠다. 그리고 조사 안 한 이유는 검찰에서 자료를 안 넘겨줘가지고 지금까지 제대로 못 봤는데 검찰에 정식 자료 제공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를 발표를 합니다. 7월 중순에. 그 이후에 모든 관심은 이렇게 해서 랑찬의 어떤 회장의 비리가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고 신한은행 내부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이 방어, 대응에 온 신경을 쓰고 있어서, 곧 신한에서 드러날 문제는 랑찬 회장의 비리, 비자금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그리고 현장 검사를 8월 말부터 감독원이 이제 실제로 투입돼서 현장 검사를 벌이던 와중에 느닷없이 이게 그 신한의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고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사장인 신상훈 비리다라고 그러니까. 자진으로 그 문제를 희석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랑찬 회장에 대한 금감원 특별검사는 이상하게 관심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랑찬 회장의 해임되는 사태 그걸 막기 위해서 제3자였던 그러니까 3인자였던 그 이백순 행장이 랑찬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여론의 칼끝을 흐리기 위해서 2인자를 일종의 그 차도 살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기획고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인자인 랑찬의 비리로 온통 저도 기억이 나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랑찬 날라가겠네. 상식적인 국민들은. 근데 갑자기 신상훈을 고소를 하면서 분위기가 확 관심을 저쪽으로 돌리고 여론의 관심이 달라졌죠. 그래서 오히려 신상훈이 문제다. 랑찬이 아니라. 작전이 되게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 작전이 완전히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공했는데 이제 지금 다 이제 그 추악한 진상이 드러나가지고 이제 실패한 건데. 어쨌든 분위기가 확 신상훈 고소니까 모든 기자들도 당시에 신상훈이 고소당했다. 엄청난 비리가 있나 보다. 도대체 신한은 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걸로 간 거잖아요. 랑찬 비리로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짓에서 성공한 것 같고 넘버 3인 이백수는 아마 그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넘버 2가 랑찬이 날아가면 넘버 2가 승계할 텐데 내가 그 자리를 신상훈한테 안 주고 내가 차지하겠다. 이런 욕심도 작용했을 것 같아요. 추정컨대. 그런 욕심, 추정컨대 그렇게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좀 넓게 보면, 우리, 국내의 4대 금융그룹 지주의 수장이면, 사실상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 그 자리에 오르는 사람에 대한, 안팎의, 견제 또는 압력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이 그 관치금융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시중은행이었다고 그렇게 자평을 하고 또 일반적인 평가도 그렇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완전히 이 정치 권력과 또는 그 감독 금융감독 권력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기획을 왜 꾸몄는지를 그 짐작을 해본다면 내부적으로는 일단 그 지주회사 수장이
신안에는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제일교포 주주들이 은행을 설립을 할 때 그 창업자가 예. 이희건 명예회장이라고 2013년도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창업자가 그러니까 뚜렷한 오너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 그 이희건 명예회장의 제일교포 사회 또는 그 상공인들 사이에 일종의 이 리더십은 예.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은 대단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합니다만 약간 이 조폭식 질서라고 할까 예. 그런 철저한 위계 문화, 예.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반하지 않는 철저한 위계 문화 이게 굉장히 강한 조직이 제일교포 상공인들 사회였고, 예. 그 다음에 그것이 그대로 이식되어 와서 신안의 경영진도 마찬가지로 그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 제일교포 주주들이 쓰는 표현으로 순반돌이 이게 순서대로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이희건 명예회장 같은 경우에 항상 그 표현을 생전에 이렇게 했답니다. 첫째, 둘째, 이렇게 첫째야, 둘째야, 이렇게 그다음에 이 신안 경영진들은 이희건 명예회장을 거의 아버님처럼 이렇게 모시고 그런 관계였는데 그런 봉건적 질서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금융지주의 대표이사 회장, 대표이사 사장. 그 다음에 거기 자회사에, 물론, 여러 자회사, 10개 자회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데가 은행이죠. 예, 그렇죠. 은행이 제일 비중도 크고 하니까. 그 은행장을 지내고 나서 지주회사의 사장이나 지주회사 회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로가 그 전까지는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으니까, 이건 명예회장이, 감독 당국의, 검사를 특별조사를 받아서 문제가 되면 당연히 랑찬 죄송합니다. 랑찬 회장이 이제 물러날 가능성이 그렇죠. 높지 않겠습니까? 징계를 받아서 실제로 징계를 받아서 물러났지만은 물러나니까 그게 예상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신안 원래 내부 질서에 따르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신상훈 사장이 신상훈 사장은 전북 군산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신상훈 사장이 최고 경영자 그룹 수장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3인자인 아마도 이백순 은행장은 내심 불만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백순 은행장이 이제 군대로 치면 일종의 야전 사령관이니까 또 이백순 은행장이 거느리고 있는 조직에 대한 인사권 이런 것들을 다 쥐고 있으니까 이백순 은행장이 의중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한 은행의 주요 간부들이 같이 그 이백순 은행장과 같이 모의를 해서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그것도 이 랑찬 회장이 사석에서 자주 그런 얘기를 또는 고민을 털어놨었는데 왜 MB 정부 들었었는데 신상훈 같은 호남 출신이 사장을 하고 있느냐? 사장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다음 순서는 당신이 퇴임하면 다음 순서는 그 양반인데 우리가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의 무언의 압력들이 굉장히 많았다. 라고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근데 이 랑찬이란 인물이 그 당시에 50억 비자금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3억을 이상들한테 갖다 준 것도 당시에 걸렸는데 당시에는 아니 나중에 알려지게 됐죠. 그렇죠. 굉장히 스펙티컬한 범죄를 많이 저지른 것 같은데 그 3억 부분이랑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신한은행의 3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면요. 예. 신한은행이 고소한 내용, 그 다음에 신한은행이 고소한 내용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예. 수사를 해서 기소한 내용, 이걸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우선 고소한 내용은 부당 대출에 따른 배임입니다. 예. 그 대출이 부실이 됐고 그 부실에 대한 책임을 따져보니까 대출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신용 평가도 제대로 안 하고 대출을 해주도록 압력을 넣었다. 예. 뭐 이런 이제 내용으로 그거는 이제 배임이죠. 예. 은행장으로서 관리 의무를 배임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배임으로 고소를 한 게 고소했고 무죄, 그건 다 무죄가 됐고. 그건 예, 다 무죄가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희근 명예회장이 예. 이분이 그 독특한 분인데 1982년에 이제 설립하고 나서 8년 동안 신한은행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직접 실무를 하지 않고 이제 큰 그림만 그리고 조언을 하고 제일교포 이 주주들과 신한은행 경영진들과의 이 소통에 가교 역할을 하는 뭐 주로 이런 그런 그러니까 큰 맥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은행장이 아니고 신한은행의 회장으로 계속 계셨습니다. 예. 신한은행 회장으로 계속 계시면서 일본에 또 사업을 하니까 일본에 이제 금융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 사업을 하니까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한은행에 대한 경영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2001년도 신한은행이 지주회사 체제로 탈바꿈하면서 그리고 또 이희근 명예회장 이희근 회장 개인적으로는 그때 일본에 과거 이제 부동산 버블이 이렇게 확 꺼지면서 생긴 금융 부실이 자기가 하고 있던 그 사업체에서 그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소송에 민형사 소송에 걸려 있어서 거기에 뭐 발이 묶여서 자주 못 온다 이렇게 해서 2001년도에 신한은행 회장직을 내놓고 일선에서 이제 퇴진선을 합니다. 명예회장이 됐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명예회장이 됐는데요. 이분이 어쨌든 신한은행 회장 때부터 그 정식으로 월급을 이렇게 한 번도 받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일본에서 이 신용협동조합 신용금고 2개를 큰 걸 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월급을 받지 않고 그냥 봉사만 한다 뭐 이런 취지로 그다음에 자기가 신한은행에서 일선에서 퇴임을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분도 전부 그 이렇게 은행에 기증을 한다든지 뭐 아무튼 이런 그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좀 공식적으로 어떤 거기에서 자기가 대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다만 자기가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주주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와서 그다음에 뭐 정관계 인사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임직원들 만나서 밥을 사준다든지 뭐 이럴 때 항상 그 활동비는 신한은행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걸 이제 만드는 방식이 경영 자문료라는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걸 했는데 그걸 이분이 항상 이제 우리 보통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대활동비 같은 걸 쓸 때 이렇게 한도를 두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게 이렇게 활동하는 것만큼 필요한 만큼 이렇게 쓸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보통 이 일반적인 기업 조직에서 밑에서 그런 활동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한은행 비서실에서 경영 자문료라는 형식으로 계약을 일종의 가공 계약이죠. 물론 이제 이건 명예회장이 구두로 그렇게 뭐 하라고는 있었는데 알아서 이제 그런 계약을 만들어서 해마다 뭐 평균 한 3억 정도씩 이렇게 지급을 해서 일본에 가서나 아니면 뭐
여기 왔을 때 그 은행의 비서실장이 그걸 지급을 하고 이제 이런 예. 이런 게 이제 그 내부 절차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한은행장이 예. 사실은 최종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내부에서 뭐 원래는 명예회장 자문료를 얼마쯤으로 하자 해가지고 통장을 만들어서 일단 연간으로 뭐 3억을 먼저 입금을 시켜서 필요할 때 오시면 바로 막 얼마씩 필요한 만큼 따라다니면서 비서실장이 지급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이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0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있는데 그게 그 자문료를 조성을 하고 집행을 한 게 횡령이다. 이렇게 신한은행에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쭉 해왔던 명예회장 명목으로 주는 돈 15억 6천만 원,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9년까지 그때가 신상훈 사장이 2003년도부터 2009년까지 6년 동안 그 신한은행장을 했는데요.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의 그 경영 자문료 조성과 집행은 횡령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쭉 해온 건데 네, 그 사장한테 또 신상훈한테 쭉 해온 건데. 실제 돈도 랑찬이 관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랑찬이 그중에 3억을 이상득한테 남산에서 갖다 준 거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사실상 대부분 다 이익은 명예회장이 활동비를 썼고 문제가 될 만한 돈이 딱 그 3억이 문제가 될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돈은 이익은 명예회장한테 가지 않고 엉뚱한 데 갔거든요. 그, 엉뚱한 데, 제3자에게, 갔는데 그 제3자에게 간 사실을, 그 지시를 받아서 제3자에게 전달하는데 행동대 역할을 한, 당시 은행에서 일하던 은행 비서실에 간부 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고소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답답해 하던 차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까지 어떻게 문제 삼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걸 문제 삼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명백하게 허위 고소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재판 과정에 일종의 양심선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3억은 신상훈이 쓴 게 아니고 횡령이라면 신상훈이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의 지시자와 전달자는 신상훈 사장은 그에 대해서 당시의 내용도 잘 모르고 그걸 지시한 사람은 랑찬 회장이고 그다음에 그 전달한 사람은 그때 당시 랑찬 회장 밑에 있었던 이백순 부사장이고 그 두 사람이 랑찬 회장이 이백순 부사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시켜가지고 어렵게 돈을 막 세탁까지 가면서 만들어서 가방 만들어서 2008년 2월 달에 남산 자유센터 주차장에 가서 새벽에 가방 3개를 만들어서 돈을 전달해 줬는데 그게 우리 당사자고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문제 삼아서 엉뚱한 사람한테 덮씌우느냐 이런 식의 이제 정언이 나온 거죠. 그렇죠. 정언이 나오면서 그 남산 3억 원의 또 수령자가 누구냐라고 했는데 그 안에 내부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게 그때 당시 2008년도 2월인데요. 2008년도 2월이면 MB 정부 출범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선 축하금으로 이상덕 쪽에 갔다.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덕 의원 쪽에 갔다. 뭐 이런 정언들이 모이고 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전혀 엉뚱한 사건으로 그래서 남산 3억이라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바뀌는 계기가 됐죠. 랑찬과 이상득 모두 정치자금으로 처벌받아야 되는데 또는 뭐 잘하면 뇌물일 수도 있었고. 근데 둘 다 이걸로 처벌 안 받았죠. 이걸로는요. 처벌은 그냥
조사를 받은 적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럼 랑찬이 무슨 뭐 시중에 4대 은행장이니까 힘이 센 건 알겠는데 상촌 회장까지 했으니까 네네. 뭐 절대 성역인가요? 그리고 랑찬이가 지금 50억뿐만 아니라 뭐 비자금으로 수백억을 조성해 갖고 차명 계좌도 수십 개를 부려먹고 네네. 그다음에 정치자금도 살포하고 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지금 신한항 내부에서 그때 이제 신상훈을 쫓아내기 위해서 신상훈과 그의 지인들 뭐 직원들 친한 사람들 다 아주 뭐 불법적으로 계좌 조회라고 사찰했잖아요. 네네. 근데 처벌을 안 받는 이유가 뭘까요?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거는, 이거는 뭐, 일단, 아직까지는 추측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추측인데, 일단, 제 추측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검찰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법 권력도 그렇고, 금융 감독 권력도 그렇고, 꼭 랑찬 회장이 아니더라도, 이 신한금융그룹이라는 자산 300조 원이 넘는 예. 거대한 이 기업의 뭐 기업을 하나의 뭐 인격체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게 포섭돼 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봐주고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게 제 추측 예. 결론이고 왜 그렇게 추측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 차츰 자세하게 말씀드리죠. 포섭됐고 로비도 했을 거고 네. 그다음에 MB 정권에서 비호도 상당히 해준 거 아닌가요? 상촌 회장까지 하고 그랬으니까. 일단 그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예. 한번 보죠. 그러니까 신한 사태가 불거졌던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예. MB 정부가 살아있는 정부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이른바 랑찬 회장과 아주 랑찬 회장이 적극적으로 관리도 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그 이상덕 의원이나 예. 그다음에 최수정 당시 방통위원장 예. 그다음에 뭐 유익 비서실장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MB 정부의 이른바 권력 실세들 그리고 예. 척건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권력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살아있는 권력이 당연히 검찰 권력 검찰권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겠죠. 예. 그래서 당시 사건이 불거졌을 때는 검찰이 나서지 않았던 이유, 그러니까 함부로 그 랑찬 회장의 비리를 캐지 못했던 이유, 뭐 그건 조금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안진걸 처장께서 있는 참여연대나 그 다음에 경제개혁연대에서 경제개혁연대나 그리고 예. 뭐 참여연대는 최근에 이제 또 고발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정권이 바뀐 뒤에도 예. 지금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언론에서 새로운 사실이 불거질 때마다 보도가 나오고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건 배당은 해요. 예. 그런데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예. 아직까지. 예. 그리고 지금도 최근에도 23일 날 지난 23일 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예. 민주당 새청년 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그 법사위의 아주 원로 예.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 검찰총장한테 질문을 하니 검찰총장이 알아보라고 했다. 수사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니까 그 내용을 잘 아는 이제 부장검사가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인 적성이 이렇습니다. 가서 조사를 했는데 예.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 수사관을 집에 보내봤는데 예. 치매더라. 예. 그래서 뭐 기억이 안 나고 도저히 이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걸로 지금 일단 판단된다. 그러니까 이런 소환도 식으로 안 하고 수사관을 보내서 건강 상태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친절하네요. 네. 검찰하고 다른데요. 평소 검찰하고. 그러니까 조금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웃기죠. 예. 피의자를 예. 검찰이
시민단체 두 군데서 연속적으로 고발한 예. 그런 사건을 맡은 검찰에서 수사관이 가서 예. 혹시 조사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자, 예. 지금 조금 뭐 어렵겠군요. 예, 오케이. 그러면서 그냥 돌아왔다. 1분에 여기서 이런 조금 얘기니까요. 쉬었다가 네. 전화 말씀 듣고 다시 2부에서 집중적으로 여기는 국민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을화차차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신안 사태 특집으로 한겨레신문 박순민 기자님 모시고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예, 신안 사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랑찬을 비호해주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여전합니다. 우리 문강님이 아주 좋은 글을 남기셨네요. 검찰, 정부, 언론 다 연결됐다는 것.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얼마 전 우리 국민 TV 뉴스케에서 아주 자세히 보도를 했었죠. 제 참여연대가 폭로한 비대위 문건과 그 다음에 랑찬 이백순 이 그룹이 만든 내부 시나리오 문건을 공개를 했는데 공익제보자를 주셔서 거기 보니까 박순민 기자님, 네네. 이 기자들은 본격적으로 그럴 때 막 기자의 어떤 막 촉이 살아나잖아요. 네네. 막 권력층에 로비를 하고 네네. 그 비대위 문건하고 그 시나리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 예, 이렇게 이제 이분은 압축적으로 빨리빨리 네네.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참여연대와 그 세민연의 김기식 의원이 네. 공동으로 그 폭로를 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김기식 의원이 국회에서 또 질의도 했었죠. 그렇죠. 국정감사에도 질의도 네네. 하고. 예. 얼마 전에 나온 그 비대위 문건은 그 제가 보니까 예. 신안 사태 당시에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사전 각본에 의한 기획고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각본을 만들고 실행하고 예.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신한은행의 그때 당시에 수석 부행장 예. 밑에 각 부문에 그러니까 경영감사부, 준법감시부, 그다음에 인사, 재무, 기획, 예. 홍보, 뭐 아무튼 그게 은행 본부의 핵심 조직들이죠. 핵심 예. 조직들의 라인들을 총동원을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그리고 또 만들고 난 다음에 고소 이후에 예. 일일 회의를 한 문건을 예. 폭로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기획고소 임을 사후적으로 입증하는 생생하게 입증하는 그러니까 랑찬 이백순, 자료라고 볼 수가 랑찬 있죠. 이백순이 네. 신상을 고소해놓고 네. 이거 기획고소고 사실상 무고니까 네네. 그걸 이제 꿰맞춰야 되니까 네네.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네네. 신상원 주변에 계좌를 추적하고 네네. 비리를 수집하고 네네. 뒤늦게서야 네네. 그게 생생히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비상대책위원회는 개그 콘서트에나 있는 줄 알았더니 네네. 시중에 4대 은행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불법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너무 그리고 이제 놀라운데요. 또 이 비상대책- 신한은행이 그럼 사실상 조직적인 범죄 집단으로 이렇게 전락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선 첫째, 우리가 그 헌법에 보면 예. 어떤 사람이 국민이 그 형사적 처벌을 받을 때, 예. 이 형사적 처벌이라는 게 이제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폭력적인 권한인데요. 그거를 행사할 때 헌법에서는 국민 누구나 그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예. 무죄 추정의 원칙, 또 예. 죄형 법정주의 이렇죠. 예.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권한을 아무한테나 행사할 수 없고 예. 또 함부로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 조직을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 우리가 이제 검찰, 뭐 사법 권력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행 내부에서 한 사람을 무고하게 해서 그 사람이 형벌적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건 그건 기본적으로 인권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은행 내부에 우리 금융기관 내부에 가지고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체로 보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 금융산업에 대한 어떤 준사법권을 가진 감독기구가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통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런 규율과 절차들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또는 위배하고 그런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은행에 감히 이 비상대책제를 만들어서 은행의 직원들이 간부들이 그런 작당을 했다라는 게 큰 범죄 행위고요. 그래놓고 고객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그리고 추적까지 이제 하고 그렇게 해서 검찰도 아닌 것들이 그 사람의 벌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단으로 그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조회를 하고 거기 그 비상대책위원회 핵심 조직이 4개 반인가 그렇게 있는데 그중에 보면 횡령 관련돼서 추가 조사, 그다음에 배임 관련돼서 추가 조사 이렇게 그 개인감사부 등을 이용을 해서 그걸 이제 실무적으로 그 작업을 시키는 조직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엉뚱하게 저 사람이 당시에 신상훈 사장 피고소인과 뭔가 연루돼 있는 게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마구잡이로 그 사람의 비리나 범죄 행위나 이런 것들을 캐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개인 정보를 그 조회를 한 거죠.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가 굉장히 이 사생활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정보 자체가 큰 재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CIF라고 해서 커스터머 인포메이션 파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거래 내역, 뭐 카드 사용 어떻게 되는 거고 재산이 얼마 되고 뭐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고 심지어 취미 뭐 이런 것들까지 모두 기록해 놔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을 열려면은 반드시 그 파일을 여는 이유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열어봤을 때는 동의 없이 열어봤을 때는 사후적으로 어떻게 해서 열어봤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언제 어떻게 해서 뭐 열어봤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금융 관련 법령에 촘촘히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알려주지도 않았죠. 알려주지도 않고 심지어 고객이 제가 여기 뭐 자료를 가져온 거에 보면 그 이후에 자기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조회가 됐다라는 걸 알고 나서 어떤 고객이 신한은행장에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제기하는데 돌아오는 답이 이렇습니다. 이게 좀 이 대목이 제가 보기엔 참 얼마나 이 준법의식이 미약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고객께서 요청하신 열람 기록은 직원들이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로서 이는 저희 은행 직원들의 로그 기록인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 사실에 대한 내용은 제공하기 어려움을 안내드리오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신한은행장 직인 찍어서 서진원 지금 현재 은행장 서진원. 네, 이 경우에는 2013년 8월 2일 날 그 은행에서 이 고객한테 보낸 문서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개인 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는 주인은 그 고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줘야 되고, 그렇죠. 보호할 수 있도록 전산 장비에 허술함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게 허술했다라고 하면 강하게 징계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을 내가 받기 때문에 너한테 알려줄 의무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한은행 그러니까
탈퇴운동 해야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히네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은행에 계좌를 트고 이렇게 신용카드 쓸 때 네. 그게 어쨌든 뭐 그냥 무난한 정보도 있지만 민감한 정보도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사람들에 따라서 그걸 철저히 비밀을 지켜줄 거라는 전제하에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열어보고 계좌를 추적을 하고 네네. 그래서 자신들이 또 불법 행위를 하는데 또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네네. 그래놓고 그걸 물어봤더니 네. 당신에게 알려준 무가 없다. 네네. 야, 이건 뭐 신한은행 뭐 탈퇴운동이라도 해야 되는가? 신한은행 고객들께서 굉장히 엄중히 항의를 해야 될 사안인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카드회사에서 무더기 그 전산 자료로 되어 있던 고객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돼서 뭐 야단 났지 않습니까? 예. 사장들 다 물러나고 그렇죠. 뭐 롯데카드, 그런 농협카드, 국민카드, 네, 네. 심지어 사장이 물러날 그런데 정도의 그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부실입니다. 부실. 예. 이거는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게 그 불법을 버젓이 의도적으로 자행한 거거든요. 거기는 주의 의무 부실 관리 소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카드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보면 이 고객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본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이 없고 의도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더 악질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2010년 9월 2일 그 신상훈 전 사장을 고소하던 그때만 불법 계좌 조회를 한 게 아니라 2013년 봄까지 작년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은행장 바뀌었잖아요. 이제 이백순 그만두고 서진원 은행장인데 그렇죠. 이 사람 하에서도 지금 몇 년째 불법 계좌 조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수백 명에게 수백 건, 수천 건의 불법 계좌 조작을 한 건데 이 서진원 행장의 책임도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서진원 행장에 대해서 추가로 고발합니다. 계좌 고객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추적한 것에 사찰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런 상황인데 그 신한은행이 굉장히 뭐 나름 괜찮은 은행으로 알려면 완전히 조직이 이렇게 망가진 건가요? 결국은 낭찬, 이백순 그 두 사람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번 이 대부분의 이 내부의 문제, 그 비리라든지 어떤 그 경영상의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덮으려고 하다 보면 그것에 책임이 없는 그 다음 사람까지도 계속 그 죄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랑찬 이백순이라는 두 사람 때문에 신한은행이 아주 그냥 조직적인 범죄 행위에 가담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경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리고 국정감사에 나와서도 뭐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중을 하고 서진원 행장이 작년에 이번에 권점주 비대위원장도 국정감에 나와서 별 문제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놓고 이중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 이 사람 다 고발할 건데 서진원 행장과 권점주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이번에 국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개인정보 조회는, 내부 감사와 감사위원장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엔 결정적인 말실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 경영 감사부의 개인정보 조회는 그것 자체도 사실은 만약에 그 업무 매뉴얼이나 자체 업무 규정에 그런 게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것 자체가 위법성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직원들의 비위가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만 한다면서요. 직원들의 업무 감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일반 고객 외부의 고객들 계좌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마치 거기 감사부나 그 감사위원장의 감사 명령서를 끊어서 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 무단으로 그냥 인사부나 대협력실 이런 데서도 마구잡이로 개인정보 대협력실이 뭐하러 남의 불법 계좌 봅니까? 감사보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건 스스로 이번에 우리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라는 시인했네요. 것을 시인한 꼴이 예,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음 봅니다. 주에 서진원, 네. 권점주 다 고발하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데 이 지금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사건에 여러 가지 덕을 세게 봐가지고 네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리를 수사를 전혀 안 한단 말이죠. 4대강 비리, 네네. 이번에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자원외교 비리, 네. 그리고 신안 사태 비리, 네네. 내곡동 비리, 네네. 민간 불법 사찰. 네네. 기자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박근혜 정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어느 정도 증거와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범죄라고 의심할 수 있는 의혹들, 혐의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예.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강한 부채의식을 아직까지 가지고 그렇죠. 있다. 이렇게 볼 수 그 없는 부채의식은 거죠. 네. 내가 그럼 국정원 댓글 때문에 됐다는 거냐고 박근혜 씨가 큰 소리를 쳤는데 네네. 국정원 댓글 때문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엄청 도와줘서 되신 거죠를 반증하는 네네. 그렇습니다. 전혀 이명박 정권 시절의 비리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네네. 네. 그다음에 그 시나리오도 하나 이야기해 주시죠. 그리고 비대위 문건뿐만 시나리오도 공개됐잖아요. 거기 보면 네. 랑창과 이백순이 네. 무슨 청와대 비서실장, 네네. 국정원장, 원세훈 국정원장을 뭐하러 만납니까, 이놈들이? 네네. 얼마나 여기서도 또 국정원이 등장을 해요. 심지어 신안 사태에도. 네네. 그거 역시 참여연대에서 이번에 폭로를 했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태 당시에 회장과 그러니까 랑찬 회장과 이백순 행장이 나눠서 대외적으로 뭐 로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떤 자기 입장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면담 자료 이렇게 돼 있죠. 면담 대상.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나름대로 논리를 거짓말 설명 자료도 만들어 놓고 논리를 짜서 그렇게 돼 있는데 면담 대상이 재미있습니다. 면담 대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장. 그러니까 금융감독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 이 정도는 우리 당연히 원래 절차상 먼저 감독 당국에 먼저 보고를 하고 그런 사안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보고를 하고 감독원이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보고도 안 했죠. 만약에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근데 아예 보고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왜 보고를 안 했는지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이외에 지식경제부 장관, 그다음에 방송통신 그 당시 최시정 위원장이죠. 방송통신위원장, 그다음에 국정원장, 대통령실 비서실장. 그리고 더욱 황당한 것은 정치권입니다. 당시 정치권의 법사위와 정무위. 그다음 야당은 간사 정도만 만나고 여당의 주요 의원들 그리고 이상덕 의원 또 이상덕 의원하고 아주 친한 관계에 있는 전직 또 한나라당 의원 이런 사람들을 다 주요 면담 대상에 알려놓고 면담 일정까지 짜놓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언론 같은 경우에도 좀 황당한 건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다음에 이제 한경, 매경 이런 식으로 거기에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의 직책 그것도 은행장하고 회장하고 나눠서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놓고 네네 실제로 다 만나고 로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랬겠죠. 그러지 않고 그래서 그런 파일을 만들어 놨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게 그 사안 하나만 보더라도 신안이 정관계, 언론계를 다 이렇게 이 관계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사건을 벌였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힘센 최고 권력 실세들 이상득, 최시중, 온세훈, 무슨 윤중현, 그다음 임태희 비서실장 이런 사람 다 만나가지고
랑차는 좀 봐주고 네. 신상훈이는 때려잡아달라 네, 이러고 네. 다닌 거잖아요. 네네, 볼수 그래놓고 실제 그렇게 됐고 네. 요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뭐 특별검사라도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지금 검찰이 네. 수사를 안 하니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요. 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찰이 만약에 이 사건을 수사를 했을 때는 예. 제대로 수사를 했을 때는 지금 신상훈 전 사장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 2심에서 사실상 검찰이 뭐 거의 다 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대부분 무죄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1심에서 지고 항소하고 또 이제 2심에서는 더 지고 예. 그러니까 상고를 하고 예. 이런 입장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유지를 위해서는 사실상 랑찬 비리가 계속 묻혀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랑찬 아까 말씀드린 신상훈 사장의 유죄가 인정된 부분이 그 3억 중에 예. 나중에 돌려받은 부분 2억 6,100만 원 나중에 예. 다시 예. 그 이후에 그 돈을 다시 그 계좌에 자문료 계좌에 넣는데 그게 2억 6,1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네가 알고 있었으니까 관리 책임을 지고 예. 벌금형을 때린다라는 게 2심의 조성은 낭찬이하고 쓴 것도 200수나고 같이 썼는데. 결과인데. 예, 그러니까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랑찬 여러 정원을 볼 때 정원과 자료를 볼 때 랑찬 지시와 이익순 전달이라는 사실은 인정된다. 예. 그렇지만은 1심, 2심 모두 그거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예. 이른바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해서 랑찬을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사법부가. 그러니까 고소를 그러니까 예. 대신 공동 정범으로서 당시 은행장으로서 그 돈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던 당신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빨리 안 메웠으니까 예. 뭐 엄격하게 금융 기가 규제를 막히니까. 하니까 그건 예. 유죄가 인정된다. 자, 그런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이 그래도 유지가 되려면은 검찰은 랑찬을 수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주범이 드러나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걸 수사를 했을 때는 지금 공소 취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네. 당시에 기획 고소, 무고에 가까운 기획 고소를 하고 검찰도 사실은 그러면 기획 기소를 한 거예요. 네. 청부 기소를 한 거죠. 네, 권력 네. 신부에서 신상을 어떻게 해라고 지시를 받았겠죠. 네, 네. 그게 더 비참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검찰이 결국 네, 네. 정말 범인은 냅두고 무고한 사람을 청부에서 기소하고 재판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억만급의 이런 죄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 검찰. 네. 결국 그것은 이제 사업정의의 문제인데요. 예. 우리가 흔히 그 검찰의 기소권 독점, 예. 기소 독점권을 많이 문제 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농담으로 이제 검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보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잡아넣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소를 하려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 다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그런 속성이 있죠. 검찰은 예. 그런 뭐 검찰의 엄정한 이 사법적 칼라를 뭐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런 예. 정신이. 그런데 예. 제가 보기에 검찰 기소독점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엉뚱한 사람 잡아넣는 것도 예. 문제지만 예. 죄 있는 사람을 봐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죄가 명백한데도 자기들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종 법조계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인맥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 그것에 압력을 그러니까 받아서 그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는 예. 검찰 권력의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죠. 그렇죠. 그게 더 큰 문제고 그게 사법정의를 흔드는 큰 이유 중에 하나다. 랑찬, 이명박, 김무성 딸, 김무성 때문에 서면 조사만 했잖아요. 아이고 이제 끝내셔야 돼요. 어떡하죠? 네. 아이고 나중에 또 듣는 거라고 인사하세요. 네. 아이고 예. 이 원고도 없이 재밌었죠? 두서 없이
얘기를 했는데. 안녕히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